안녕하세요. 세계문화로 배우는 테마 영어. 오늘은 상징물과 영어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상징 물건 하면 전통적인 것과 연결되죠. 그 나라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수없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가장 우리 어린이들부터 좋아하는 주제가 국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기도 알아보고 상징물 중에 하나의 아이템을 제가 골랐습니다. 네, 차차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국기 그러면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들었구나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약간 그룹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나라들끼리 비슷하게 뭔가를 상징하는 것을 공통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공산국가에서는 낫과 망치 모양이 그 국기에 들어가 있고요. 사회주의 국가나 그리고 그냥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여러 정당이 있잖아요. 그 정당 중에 공산당에 해당하는 그 당의 국기에는 항상 이렇게 낫과 망치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낫과 망치 모양은 뭘 얘기할까요? 뭔가 노동력이죠. 노동의 신성함. 그런 것들을 대표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시한 걸 보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러시아, 구소련 있죠. 지금의 러시아. 그리고 인도 공산당, 태국 공산당 다 보세요. 낫하고 망치가 싹 같이 크로스 돼가지고 나타나 있죠. 그리스 공산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사실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이런 국기마다의 정체성이 숨어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거는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인데요. 남십자자리 별 모양이 있다 그랬어요. 남십자자리 별 모양이 뭐냐면 여기 가운데에 십자 모양으로 4개가 있죠. 이 남십자자리는 남십자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북반구에서는 북두칠성을 굉장히 가장 빛나는 북쪽의 별로 보고 북쪽 방향을 북두칠성으로 알았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반짝반짝하는 북두칠성이 뭔가 의미를 주고 북두칠성의 마음을 빌고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남반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남십자성이에요. 은하수 안에 있지만 워낙 밝아서 금방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남반구 국가들에서는 남십자성을 보고 또 소원을 빌은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남십자성에 뭔가 의미를 담고 굉장히 소중하고 남쪽 방향을 그 길잡이로 이 남십자성을 길잡이로 해서 안다고 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의 국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남십자성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국가는 이슬람 국가의 국기입니다. 어떤 모양이 공통적이에요? 네, 초승달과 별 모양이죠. 옛날에 그 모함메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을 때 하늘의 초승달과 이 반짝이는 별은 여기서 금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반짝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신성한 느낌, 이슬람의 그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별로 보면 파키스탄이나 알제리나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구상에 금방 떠오르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어느 즈음에 위치한지를 보여드려요. 이 알제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데 땅이 굉장히 크죠. 네,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하고요.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되게 부유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 매장량이 2위라고 하죠.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요. 말레이시아 가보셨어요? 말레이시아는요, 이렇게 2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레이 반도 지역과 보르네오 섬. 그리고 이슬람교죠. 근데 막 종교 탄압이 그렇게 심하진 않고, 여기서 선교 활동을 하는 크리스찬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가의 그 공용,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그 다음 나라는 터키고요. 터키도 뭐 이슬람 문화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공용어는 터키고요.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혹시 수도는 어딘지 아세요? 터키의 수도? 네, 앙카라죠. 그 다음 리비아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리비아도 옛날에
지금 보면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옛날에 프랑스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공용어는 아랍어고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이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프리카에 이슬람 문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튀니지는 이탈리아랑 굉장히 가까워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유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제2 외국어로 프랑스어가 사용되는 국가죠. 옛날에 많이 유럽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약간 오세아니아 쪽으로 갈 건데요. 옛날에 영국의 식민지라든지 프랑스의 식민지라든지 그런 국가들은 같은 국기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의 그 유니언잭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한쪽에 이렇게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에요.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조금 별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다 어떤 이 영연방 국가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한 국가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옛날 식민지의 모습이 그대로 전통으로 남아서 국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국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영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평화적으로 독립했다고 우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평가를 받고 있죠. 이제 국가별 행운을 부르는 물건, 상징 물건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행운을 부르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금방 복주머니를 아마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제시해 드리고 있는 사진 복주머니 보이시죠? 복주머니는 고운 색상의 천, 그죠? 다양한 색상의 천을 모아서 기운의 뜻을 지닌 한자인 목숨수라든지 복복자, 부유할 부, 그리고 귀할 기 이런 글자들을 많이 수놓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지니거나 또 설날 여기에 세뱃돈을 담기도 하고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또 복조리가 있죠. 섣달 금음날부터 정원 초하루날 아침 사이에 사가지고 걸어두면은 이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과거에는 초하루 전날 복조리 장수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복조리 하면서 팔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외에도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 상징물이 있는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 하면은 이 고양이 상징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름은 마네키 네꼬입니다. 네꼬가 고양이잖아요. 근데 이 고양이가 오른손을 들고 있는 고양이도 있고 왼손을 들고 있는 고양이도 있어요. 각각 의미가 다른데요. 오른손을 든 고양이는 돈,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하고 왼손을 든 고양이는 손님을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많은 상점들은 왼손을 들고 있는 고양이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국은 코끼리가 많이 서식하잖아요. 그래서 코끼리가 상징물입니다.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상징 동물이에요. 그래서 코끼리 인형, 코끼리 문양, 상하용품이라든지 코끼리 털로 만든 반지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사실 이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코끼리 상하 밀렵꾼들이 매년 아프리카에서 불법으로 4,000마리의 코끼리를 죽이기도 한다고 해요. 태국이나 싱가포르도 이런 것들을 수입하거나 그 자체 국내에서도 막 많이 코끼리를 밀렵하기도 해서요. 멸종 위기죠. 그리고 이 반지를 보고 계신데 코끼리 꼬리 털로 만든 반지예요. 근데 코끼리들이 이 털을 뽑히기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사실 사는데도 지장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꼬리로 파리를 쫓고 몸을 이렇게 탁탁탁 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몸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물건들은 좋은 상징물이지만 가급적 구매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행운을 부르는 물건 중에서 러시아는요. 마트료시카 유명하죠. 이 마트료시카는 사실은
러시아의 원래 전통은 아니었어요. 1890년대 일본에서 할아버지 인형으로 유명했거든요. 후쿠로마 할아버지 인형이라고. 그런데 이게 참 괜찮다 해서 러시아에서 그 당시 전쟁, 러일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혁명 속에서 인구가 많이 죽고 급격히 줄어들어서 뭔가 인구의 많이 산화 정책 같은 것을 뭔가 진작시키자 하는 의미로 이 할아버지를 여성으로 바꿔서 다산의 의미로 여러 것 표개진 이 마트료시카를 집에 두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마트료시카는 이제 러시아 말이잖아요. 어원이 어머니라는 의미, 러시아어인 마티에서 따와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신, 다산, 풍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은 엄청 많이 관광 상품으로 팔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쯤 여러분도 아마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인기고 1970년도에 72개짜리 마트료시카를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굉장하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특별히 김연아 선수를 위해서 이렇게 마트료시카를 특수 제작해서 선물로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으로 가보실까요? 미국에서 행운의 물건인 $2 지폐입니다. $2 지폐는 원래 잘 사용되진 않았어요. 원래부터 행운을 상징하진 않았지만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상류사회라는 영화에서 $2를 선물 받은 후에 모나코 왕비가 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상징물이네 하면서 그 이후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에서 $2 지폐가 발행되곤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2 지폐 안에 들어있는 이 남자분 보이죠? 이 남자분이 누굴까요?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이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이기도 하고요. 버지니아 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죠. 자, 그런데 이 $2 안에 보면 이렇게 뭔가 알파벳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은 이 $2를 발행한 스테이트, 즉 미국의 주를 표시한 거예요. 여기 L 써 있는 거는 샌프란시스코를 의미하고요. 예를 들면 A라고 돼 있으면 보스턴에서 발행한 것, B라고 써 있으면 뉴욕에서 발행한 것 등등등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켈리 사진 제시되어 있고요. 위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2 지폐들은 $2가 워낙 행운의 상징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 속에 많이 $2 지폐를 넣어서 용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 지폐의 발 매트고요. 맨 위에는 $2를 이렇게 탁 액자처럼 만들어서 집에 두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여행 가거나 그럴 때 아니면 친구의 굿럭을 빌 때 $2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자, 그 옆에는 말발굽이네요. 말발굽 보면 U자처럼 써 있잖아요. 이렇게 U자처럼 모양이 돼 있죠. 유럽에서는 이렇게 말발굽을 행운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말발굽은 편자라고 우리는 부르거든요. 근데 왜 이게 행운의 상징으로 되었을까? 워낙 행운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성 이렇게 액세서리나 귀금속 아니면 백 아니면 뭐 시계 그리고 이게 타투로도 새길 정도로 굉장히 말발굽이 행운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럴지 이유가 뭘지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쇠붙이를 달고 굉장히 뜨거울 텐데 말이 뜨거움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는 그런 마크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편자를 말발굽 바닥에 이렇게 붙일 때 행운의 숫자인 7개의 못을 이렇게 친다고 해요. 거기서 비롯되기도 했고요. 또 문간 어떤 출입구에 붙인 이 U자형 편자는 건물을 보호하는 신의 상징인 무소의 뿔과 이미지가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행운이고 또 어떤 분은 이 철로 이 편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철, 옛날에는 철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어떤 물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언이 고대 영어로 신성한 금속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튼튼하고 신성하고 뭔가 불가침의 어떤 단단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행운의 마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렇게 편자를 달고 말이 달리면 굉장한 마력을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보다 무거운 진마차를 끌 수 있어서 또 행운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If you find a horseshoe, you will have a good luck. 그래서 뭔가 good luck을 가져오는 마크로 많이 몸에 지니고 있죠. 자, 그 외에도 달의 수 아르테미스의 기운이, 왜냐하면 초승달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런 기운도 말편자에 스민다라는 그런 관습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럽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배를 타고 나가든 말을 타고 나가든 이 편자를 달고 나갔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복을 부르는 상징 물건들이 나라마다 있음을 알게 돼서 흥미로운 얘기들을 알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아이템, 전통 인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전통 인형은 뭐죠? 네, 닭종이 인형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70년대에는 못난이 인형 시리즈, 그래서 못난이 인형도 우리나라 인형이지만 진짜 전통적인 재료 닭종이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옷이나 생활이나 뭐 의복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집 모습 이런 것들이 닭종이로 표현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닭종이 공예로 유명한 이영희 님의 닭종이 공예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카라쿠리 인형이 뭘까? 제가 보기엔 그냥 목각 인형처럼 보이는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인형 하나를 꺼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녹차잔을 올려놓자마자 이 인형이 움직이지 뭡니까? 카라쿠리 인형은 타카시나 집안의 가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장인을 우대하는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타카시나 쇼지 씨는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 2대째 카라쿠리 인형에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건 카라쿠리 인형이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 태엽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실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하고요. 그 앞에 맨 위에 고케시 나무 인형이라는 것도 되게 유명해요. 고케시 나무 인형. 동그랗게 나무를 깎아서 옛날에는 이렇게 여자아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옛날 일본의 북동지방 춥고 배고프고 이런 지방에 먹을 것이 없고 이럴 때 여자아이를 약간 제물로 바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잃은 부모가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만들어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자아이들만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뭐 예쁘게 만들어서 그 원래 그 의도와는 좀 달라졌지만 일본의 상징적인 어떤 나무 인형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고케시를 소개해 드렸는데 고케시 인형은 한자 뜻이 아이가 죽은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좀 슬픈 얘기가 있죠. 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런 인형을 상품화해서 이걸 선물하면 뭐 사랑과 우정 이런 것을 나누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가볼게요. 중국인데요. 중국은 흙으로 구워서 인형을 만드는 인형이 유명해서 흙인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있고요. 특별히 중국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뭔가 죽은 사후에 여기 이승과 똑같이 생활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죽을 때 같이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필품 같은 거를 많이 생산할 때 이런 흙으로 많이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높은 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신하들도 다 같이 생체?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생매장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많이 같이 묻었죠. 그래서 여러분 진시황 보면 엄청난 용병들이 있잖아요. 흙으로 된 그 용병들도 이거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특이한 것은 유약을 많이 바르지 않고 흙으로 구웠고 흙에
굽는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색깔이 계속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특이한 색깔이 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지금 진슈앙 얘기했는데요. 진슈앙은 여러분 어느 지역에 지금 진슈앙 무덤이 있는 줄 아세요? 네, 중국의 시안이라는 곳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랄게요. 그 엄청난 스케일에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와 독일의 비스크 인형인데요. 이 비스크 인형 이렇게 생긴 여자아이인데 먼저 독일에서 사실은 유행했는데 독일에서 시작을 했고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번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마에서 이거 만든 거고요. 굉장히 은은한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생긴 애들을 다 비스크 인형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도 역시 도자기 인형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여드리는 두 개는 독일산이고요. 오른쪽 두 개는 프랑스산 인형입니다. 각각 그 시대와 그 나라의 어떤 의상이나 특징,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 큰 왼쪽 작품은 1910년에 그 독일의 루이스 여왕의 모습을 본뜬 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비스크 인형이 인기이다 보니까 이 시기에 그려진 그림에는 이런 식의 제목을 단 작품들이 있습니다. 비스크 인형을 안고 있는 소녀. 비스크 인형이 뭐지? 프랑스 독일 전통의 도자기 인형이구나. 여러분 이제 아실 수 있겠죠. 네, 이 도자기는 중국으로부터 갔지만 여기서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체코 같은 나라에서도요, 중국의 전통 접시가 거기를 흘러들어가서 체코에만의 또 색을 입히고 스타일을 입혀서 멋있는 접시들이 많이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출처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얼만큼 어떻게 변형해서 그 나라에 맞게 전통화시켰느냐도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독일입니다. 네, 잘 감상하셨나요? 장난감 병정과 연관된 곡이죠. 장난감 병정의 행진. 독일 작가, 작곡가 레온 에셀의 작품인데요. 장난감 병정이 많이 등장했어요. 이 독일의 대표적인 전통 인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호두까기 인형처럼 이렇게 병정 으로 생겨서 호두까기로도 많이 사용이 나중에 됐죠. 어쨌든 장난감 병정의 처음 재료는 은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석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전통이 오래됐어요. 16, 17세기에 귀족 가정에 먼저 보급이 됐고요. 이게 점점 전파하고 유행됐는데 나중에 동화의 호두까기 인형도 있고 그 다음에 장난감, 이 지금 들려드린 장난감 병정의 행진곡이 알려지면서 더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그 차이콥스키의 또 곡이 있고 그거와 맞춰서 여러분 발레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두까기 인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친근한 캐릭터이긴 한데 원래 장난감 병정은 독일의 전통 인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잘 들어보셨어요? 이 호두까기 인형에는 그 호두까기 인형 전에 다른 나라의 또 인형들도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랑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체코로 넘어와 볼까요? 체코의 마리오네트 인형인데요. 마리오네트 그러면 이렇게 손인형을 말해요.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사람이 조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부터 19세기까지 성행한 손 인형극인데 이 체코의 마리오네트 인형은요, 굉장히 사실은 어떤 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체코인들이 오스트리아 식민지 시절에 본인의 체코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형극을 하면서 체코어로 상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국가를 사랑하는, 모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그 손 인형극이 바로 이 마리오네트 인형극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체코의 프라하에 가면 이 마리오네트 인형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맨 위에 사진 일일 공방 체험처럼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체험 활동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체코 가시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토피어리라고 해가지고 이 식물을 이끼 같은 거를 동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장식하는 것, 또는 정원을 예쁘게 가다듬어서 맨 위 그림 사진 보시면 되게 멋있게 식물을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인공미죠. 그렇지만 보기 좋게 뭔가 식물을 다듬어서 만드는 것을 토피어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옛날에 그 토피아라는 이니셜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래서 토피아라는 말은 가다듬는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고, 그렇게 이름 붙인 정원사로부터 이 토피어리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한때 유행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만드는 어떤 체험하는 그런 공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곰돌이 같은 경우는 이끼예요. 그래서 물만 칙칙칙 뿌려주면은 굉장히 안 죽고 오래 갈 뿐더러 약간 가습기 역할도 해서 뭐 선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 하면 역시 바비 인형이죠. 근데 바비 인형이 사실은 원조는 미국이 아니고요. 어디서? 독일의 빌트 빌리라는 그 캐릭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미국의 마텔이라는 그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작자가 자기 딸의 이름 바비를 붙여서 바비 인형을 탄생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탄생된 바비 인형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 초창기에는 백인 위주였다면 이제는 뭐 황인종뿐 아니라 아프리칸 해가지고 엄청 많은 바비가 탄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너무 늘씬한 인형만 탄생한다는 비판을 반영해서 이제 약간 풍채가 있는 그런 여러 체형의 바비 인형이 또 출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하면 마론 인형인데요. 요즘 어린이들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형 신발이라든지 인형도 이제는 명품을 막 입히고 액세서리도 엄청나고요. 뭐 드레스도 엄청나고, 어쨌든 그래서 바비 인형이 굉장히 상업화되긴 했는데, 어쨌든 미국의 대표 인형은 바비 인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워리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걱정 인형. 이거는 과테말라의 걱정 인형 워리돌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어떤 여자아이가, 못 사는 집의 여자아이가 엄마도 아프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에 막 남아있는 짜투리 천을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았는데 어떤 독지가가 엄청난 돈을 주고 그걸 샀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너무 기뻐서 행운을 가져다 주는 돌이고 우리 집안의 걱정을 없애줬다. 그래서 걱정 인형이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이 과테말라는 옛날부터 유럽인의 어떤 침략으로 내전을 많이 겪었고 엄청 화산도 많이 나서 항상 불안에 떨었대요. 그런 어린이들이 불안하지 않고 잠들 수 있게 베개 밑에 이렇게 걱정 인형을 하나씩 놓고 자면은 그 다음날 걱정과 함께 인형도 싹 사라지고 걱정을 가지고 인형이 사라진다라는 어떤
그 두려움을 치유하는 인형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걱정 인형을 가져왔거든요. 보통은 막 6개가 쌍이긴 한데요. 이렇게 걱정 인형. 네. 그리고 걱정 인형이라는 동화책도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여러분의 걱정도 이 인형이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에는 만들었는데 이렇게 통에 들은 것도 있고요. 과테말라 가면 또 많이 사실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팔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관련해서 영어 표현 빨리 알아볼까요? 독일의 전통 인형은 무엇입니까? 우리 전통 인형은 전통하면 tradition이죠. traditional doll이 전통 인형이고요. What's a traditional German doll? 그러면 독일의 전통 인형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로 바꿔서 할 수 있겠죠. 네. What is a traditional Guatemalan doll?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뭐예요? It's worry dolls라고 말할 수 있겠죠. They are worry dolls. 또는 It's a worry doll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태국에서 행운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The symbol of good luck 하면 행운의 상징이잖아요. 하실 수 있고요. It's an elephant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행과 불행은 번갈아 온다. 그죠? 항상 행운, 항상 불행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good luck alternate with misfortune 하는데 alternate 그러면은 여러분 뭐예요? 번갈아 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alternatives 그럼 뭐예요? 뭔가 양자택일이고요. 그 다음에 행운은 이 밑에 세 개는 거의 같은 말이라 제가 붙여놨는데요. 행운은 늘 되풀이돼서 일어나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네, good luck does not always repeat itself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회는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하면 seldom은 rarely랑 같은 말이죠. 좀처럼 뭐뭐 않다. 부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외워두시면 좋은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인생의 가이드가 되는 말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징 표현인데요. 상징 동물 영어 표현은 아닌데, 그죠? 상징 영어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 근면 행운, 럭에 관한 거거든요. good luck, fortune에 관한 거예요. 근면은 행운의 어머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diligence가 근면이죠. is the mother of good fortune. fortune은 good luck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misfortune은 불행, 그죠? 행운은 용감한 사람 편이다. fortune favors the brave. the brave 하면 용감한 사람이죠. favor는 뭐예요? favor, 호의, 친절 이런 말인데요. 동사로도 호의를 베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청 좀 들어주겠니? 내 부탁 좀 들어주겠니? 영어로 어떻게 해요? Could you do me a favor? 하죠. 네, 그 favor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 모험도 하지 않는 자는 아무 행운도 잡지 못한다. 뭔가 act를 해야 뭔가 something happen 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Who ventures nothing has no luck. Who ventures nothing has no luck. 그죠? 뭔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운도 안 따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걱정은 고양이 목숨도 뺏는다. 여기서 걱정은 worry 대신에 care라는 표현을 썼어요. care가 근심, 걱정 뭐 이런 뜻이거든요. 뜻도 있거든요. 첫 번째 뜻은 뭔가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런 케어해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care kill a cat. care kill the cat.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캣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bother하면요. 너무 건드리면 되게 싫어하고요. 피곤해요. 그래서 care kill the cat.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비슷한 말. 지레 걱정하지 마라. Do not cross the bridge until you come to it.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try 해보라는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돈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여기서도 걱정이 care라고 나와요. 그래서 much coin, much care. 돈 많으면 걱정도 많아. 근데 돈 없는 사람이 마음도 편하고 free하다. 그죠? 부자가 다 행복한 건 아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행복은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이런 표현들도 잘 익혀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보고서 작성하는 날인데요. 오늘 배운 여러 가지 상징물들과 또 그 의미가 뭔지 알아보시고요. 한번 보고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여러 나라의 상징물 중에서 뭐 했죠? 국기, 행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 인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상징물과 영어 표현 관련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세계의 유명 인물과 영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